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 수뇌부와 군의 동향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한국형 정찰 위성을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우주당국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와 손잡고 이달 말에 쏘아 올립니다. 한미와 북러 간의 우주 대결 양상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초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금융은 주말에 상생 비상회의까지 열었고 12월 안에 서민금융 종합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3일 국방부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했는데요. 장소는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시간은 11월 30일. 위성을 탑재, 그러니까 싣고 갈 우주선은 일론 머스크 회장의 스페이스 X사가 만든 펠컨 9 로켓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펠컨 9가 미국산 매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서 그 펠컨 9라고 했는데 네. 참으로 이 전격적인 발표였죠? 네, 아주 중요한 그 국가안보 관련 뉴스인데요. 네,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두 가지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불시 군사도발이나 침략, 국지전 또는 전면전 침략에 대비해서 방어형 체계로 군을 편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북한군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 또는 로켓들을 쏘기 위해서 또는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해서 연료를 주입하거나 또는 뭐 무기를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포착을 해야,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하기 위한 정찰 자산들을 삼국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로 이 정찰 위성을 가지고서 북한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네네. 그다음에 일본은 감청 기술에 상당한 그 강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긴트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는 이제 휴민트가 강점이 있죠. 직접 북한 군 고위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탈북민들을 이용한 이런 연락망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공중에서의 정찰 전략 자산,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이 시긴트를 활용한 전략 자산에 우리의 휴민트가 결합이 돼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미일 합동으로 이런 전략 자산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100% 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에서 아무래도 담 몇 분이라도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도 하늘에서 아래를 환히 내려다보고 또 완전히 다 듣고 네. 그리고 휴민트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럼 금상첨화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그 미국이 우위를 보였던 정찰 자산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찰 위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있긴 있었는데 다목적 실용 위성이 있었지. 여러 개 중에 그 하나의 그렇습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예, 북한 군의 동향 또 김정은이의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그 단일 목적의 정찰 위성은 아직 우리가 쏘아 올리지 못했어요. 전용 독자 예, 그렇습니다. 정찰 위성이 없었다. 그것을 이번에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모두 합쳐서 일단 5개를 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 5개 중에 이번 달에 쏘는 것은 이 적외선 감시하는 것이고, 네. 다음 내년부터 4개를 연달아 쏘는데 그것은 영상으로 쏘겠다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걸 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5개가 우리 계획대로 완전히 돌면 2시간에 한 번씩 북한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정말 우리의 독자적인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방어 전략에 있어서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정찰 위성의 별칭이 아르고스인데 이 아르고스가 눈이 100개 달린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죠. 100개가 반의 잠을 자도 50개가 떠져 있으니까 다 본다는 그런 데서 유래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을 우리도 이제 갖는 단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쏘아 올리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해변 휴양지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서가 깊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간쯤에 해안가에 있는 휴양도시인데 저기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는 지금은 우주군 기지로 격상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군 기지였는데 이제 지금은 우주군 기지라고 부릅니다. 반덴버그라고 하는 지명은 그 미 공군 사성 장군, 네. 반덴버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제 공군 기지로 불리는 곳이고요. 이제 우리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만 1950년에 한국 6.25 전쟁 그 당시에는 미군 보병 훈련 장소로 이곳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53년 2월에 일단 예. 폐쇄했다가요. 예. 그러다가 56년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주로 로켓과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이제 공군 기지로 활용이 됐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우주군으로 확대 개편이 돼 있는 네. 겁니다. 자, 이런 장소에서 쏘아 올려집니다. 이번 발사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찰 위성이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테슬라 회장이기도 하지만 스페이스 X사의 또 창업자 아니겠습니까? 그 로켓에 탑재돼 발사된다는 겁니다. 우주선 재활용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바로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군이 해외 입찰을 했어요. 네. 그냥 일론 머스크사한테 그냥 맡긴 게 아니고 네. 스페이스 X사한테다가 수의 계약하듯이 맡긴 게 아니고 아니죠. 여러 로켓 발사 회사들이 있거든요. 해외 입찰을 해서 스페이스 X사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 이 해외 입찰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경쟁 입찰에서 이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인공위성의 성능이고 이거를 그 일정한 그 지구 궤도 위에 쏴서 안착시킬 때까지는 로켓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켓은 우리도 로켓이 있어요. 누리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로켓으로는 이번에 군이 독자 개발한 이 군사정찰 위성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이거를 싣고서 안전하게 안착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이 해외 입찰을 통해서 스페이스 X사를 선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는 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전하게 싣고 갈 그야말로 임대 택시가 지금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율을 또 할 수 우리의 있겠습니다. 로켓 기술로는 500kg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그 이상 이상은- 넘어가면 네. 이제 너무 이제 중량이 무거우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자, 우리 군의 정찰 위성 발사는 2018년 이른바 425 사업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다시 시도되는 겁니다. 자, 이 425 사업 왜 425라고 이름 붙였는지 좀 쉽게 설명을 주시죠.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425가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425라고 쓰는데 네네. 그러면 보통 무슨 날짜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4월 25일 아닌가? 예, 네.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우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을 5개를 쏘는데 이번에 예. 11월 30날 쏘는 위성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입니다. 저기 나오는 EQIR 예, 탑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5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425의 2호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이두 적듯이 25가 25인 거예요. 예. 네. 그럼 앞에 4는 뭐냐? 네. 앞에 4는 저기 정찰위성 4기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사르라고 보통 읽는데 SAR?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성능 영상 레이더거든요. 네네. 영상으로 직접 찍는 거. 여기에 4하고 오늘 이번 달에 쏘아 올릴 2호하고 합치니까 4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와 우리말 예. 아라비아 숫자를 네, 재밌게 그것을 엮은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 해독자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매우 쉬운데 예. 야, 이 425가 뭐냐 하고 골머리를 싸매면 네. 이 어떤 암호 해독기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5대가 우리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4대가 더 추가 발사돼서 5대가 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시차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돌리면 2시간에 한 번씩 돌게끔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경밀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김정은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데 2시간 후에는 어디 있는지가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그 500km 상공에서 영상 30cm를 판별할 수 있도록 영상 화상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cm면은 대개 그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뭐 뚜렷이 보이겠네요. 예, 이게 숫자도 정확하게 보인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뭐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수백 개 터널을 파놨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매일 밤 자는 데를 바꾼다 그러는데 이게 다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면은 기존의 영상 그 위성으로는 구름을 뚫고 가기가 좀 어려워서 흐릿해졌는데 네네. 이번에 쏘는 우리 정찰 위성들은 구름과 상관없이 맑은 해상도를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가 아주 선명한 천리안을 갖게 됐다. 그것도 5개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가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쏘아 올려질 정찰 위성은 북한의 주요 군 시설 말씀하신 김정은의 뭐 그 일가부치의 동선들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가 그 지표면의 30cm 정도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운영하고 있는 그 군사정찰 위성의 해상도에서는 최상급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는 그렇게 탐지하는 킬체인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식별한 뒤에는 이제 저거는 군사적 판단이 들어가면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표적을 처음에 탐지를 한 다음에 저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를테면은 로켓 한 대가 이동을 했다. 그런데 뭔가 액체 이 연료가 주입되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포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통상적인 그 동해상 실험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판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별한 결과 이게 단순한 위성 사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찰 전략 자산을 가지고 한 결과 저게 우리를 향해서 쏘는 것 같다. 거의 확실하다. 네. 이렇게 되면 쏘기 전에 타격해야 되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타격하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그때 사전에 타격을 하는 게 킬체인의 시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예방적 타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이번에 쏘아 올리는 정찰 위성들의 역할입니다. 네. 자, 이번에 쏘아 올려질 이 정찰 위성은 사용 연한이 길게는 5년입니다. 24시간 계속 돌리니까 마냥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 뒤를 바칠 후속 프로그램들도 추진하고 그걸 또 검토하고 있죠? 지금 이제 위성 궤도에 올리면 이제 궤도를 도는 것은 그거는 거의 에너지가 안 들지만 네. 이를테면 계속해서 그 몇백 킬로 상공에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충전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뭐 반영구적이지만 완전히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아하. 그래서 예를테면은 가동을 한 절반 정도만 해서 10년을 쓸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우리의 군사안보 상황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한가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번에 쏘아올리는 위성은 24시간 풀 가동시키는 걸 전제로 5년 정도면은 폐기된다는 걸 각오하고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올려놓고 5년 동안은 어쨌든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사이에 추가로 계속 그 위성 개발을 더 해가지고 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추가 계획이 12기 의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이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대형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사이에 또 공백이 생기는 걸 메울 소형 군집 위성 51기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군집 위성 소형 좀 이거는 말이 이제 어렵습니다. 소형이니까 스페이스X를 자꾸 빌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거 비싸죠. 또. 예, 우리 네. 로켓 가지고도 얼마든 띄어 올릴 수 있고 언제나 띄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형 군집 위성은 아무래도 위성이 작으니까 네. 거기에 탑재되는 전자 운영 설비들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특수 목적 위성이 될 겁니다. 51개나 되니까 그중에 어떤 것은 확실하게 움직이는 로켓 동선만 파악한다든지 어떤 것은 장사정만 확인한다든지 어떤 것은 탱크의 움직임을 본다든지 어떤 것은 잠수함의 이 시설들 있잖아요. 잠수함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본다든지 SLBM만 보는 거. 그렇습니다. 네.
또는 어떤 것은 아마도 김정은의 동선만 포착한다든지 또는 뭐 김여정이나 예. 이설주만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의 특수목적 위성을 여러 개를 쏘아 올려갖고 각각 목적에 맞게 하고 네. 종합은 우리가 정보를 다 모아서 종합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촘촘하게 눈을 갖추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국방부는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올해 안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고체 로켓을 우리가 쏘아 올리는 이유 있을 텐데요. 네. 이 성능 검증 자체는 작년 2022년 3월에 이미 끝내놓은 것이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사만 안 한 것인데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켓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계속해서 로켓을 쏘면서 이거 평화적 이용의 인공위성이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평화적인 인공위성이든 군사 정찰 위성이든 운반체인 로켓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로켓은 지금 우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목적만 조금 방향만 약간 바꾸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국을 공격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로켓이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는 군사 정찰 위성보다 로켓에 대한 제한이 국제적으로 훨씬 엄격하죠. 네. 그래서 로켓 경우에는 우리는 그동안 800km 이상은 로켓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끔 한미 이 연합 그 협약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도 그랬었죠, 했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지난번에 풀렸습니다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군이 고체 로켓을 개발해서 이미 시험 다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전 배치는 아직 안 했다는 건데, 네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로켓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고체 연료인데. 액체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감시당할 수 이거를 있죠. 그렇죠. 끄집어내서 마치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어쨌든 그 감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체 로켓은 그 정찰 전력에 노출되기가 쉽다. 그리고 사전 징후로서 가장 중요한 징후로 포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액체 로켓을 그동안 쓸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북한도 이제 고체 로켓을 개발한 것 같아요. 이 고체 로켓은 이미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연료 주입한다고 시간 끌 필요도 없고 그 연료 주입하는 과정에서 포착될 위험도 없는 거죠. 그냥 숨겨져 있다가 그냥 쏘면 되거든요. 그냥 세워서 그냥 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군도 액체 주입은 이미 다 끝났고 고체에도 다 준비는 됐지만 실전 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그런 식의 공격용 로켓으로 오해받고 비난받을 것 때문에 그동안 준비만 해놓고 실전 배치를 안 했던 것인데 이제 이걸 공개한 것 아닙니까? 네네. 우리도 고체 로켓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로켓 기술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이 1차, 2차의 이른바 소위 뭐 고해상도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까지 만나고 뭐 우주기지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법석을 떨면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르면 이달 안에 정찰 위성을 3차로 쏘아 올릴 것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그 30일 미국과의 합동 발사와 이 북러의 밀착에 의한 발사가 우주 대결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예. 물론 이게 대결을 붙이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당히 예. 세계 언론은 이 점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벌써 2번이나 실패했고 2번 실패한 것은 정찰 위성이 실패한 게 아니라 로켓 발사가 실패한 거거든요. 아예 못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북한이 저질렀죠. 뭐냐면 위성을 실어서 로켓을 발사하다가 이게 실패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실패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적국의 해안에 떨어지면 회수해버리잖아요.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잘못을 북한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보고 좀 회수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해군이 다 우리가 먼저 연합으로 건졌죠. 우리가 네. 먼저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군의 그 독자적인 정보 자산만 갖고 된 것은 아니고 네. 미국이나 일본이 동시에 추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크로스 체킹이 돼서 바로 가서 건질 수가 있었거든요. 건져서 보니까
저 북한이 쏘아 올린다고 하는 인공위성의 수준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 기밀에 해당되니까는 자세한 얘기는 뭐 좀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대략 보면 이게 이제 정찰위성의 이 수준은 되게 해상도 몇 센치까지 이게 판독이 가능하냐. 그렇죠. 사진을 찍는데 네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진 북한의 위성은 대개 1m 정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로 세로. 예, 가로 세로 1m.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cm 아닙니까? 네. 그러면 1m하고 30cm가 뭐 크게 차이가 있나? 엄청난 차이죠. 이게 수십 년의 기술 발전에 격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의 위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깡통 위성 아니냐. 실제로 그냥 위성이라고 겁주기 위해서 쏘아 올리기는 올리는 건데 실제로 이 판별 수준이라는 게 화상도라는 게 형편없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미 받고 있고요. 그거는 물적 증거가 있으니까. 네네. 김여정이는 근데 그런 네. 말을 했어요. 누가 그 시험 발사 로켓에다가 값비싼 고해상도 카메라 정찰기를 다느냐. 예.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시험 발사가 아니잖아요. 지구들이 궤도상에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된 거를 올린 거예요. 올리다가 실패한 겁니다. 네네. 예,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켓 발사 기술도 형편없다는 것이 두 차례 실패를 거쳐서 지금 나타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독자적으로도 성공하지만 더구나 이게 독사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위성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는 좀 부담이 된다고 할 때는 별로 꺼리낌 없이 해외 입찰 같은 걸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정찰 위성이고 군사 정보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로지 러시아에다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과연 지금의 러시아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미국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경쟁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을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해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로켓 또 위성 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명운을 거는 모습인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2022년 11월 18일은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날이다. 국방 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만한 대사변이 이룩된 날이다. 자, 이래서 미사일 공업절. 예. 이거 절이라고 붙이는 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가 기념일에나 붙이는 절을 붙였으니까 그 정도로 이 핵강국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게 김정은이가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읽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북한의 방송이 공식적으로 설명하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성공한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한테 너네들 공격할 무기가 있어. 좀 신경 좀 써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된 얘기지만은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북한에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신경을 그렇죠. 못 쓰는데요. 아마도 미국이 신경을 쓴다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첫 번째 쓸 거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계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을 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든 미국과 직접 뭔가 상대를 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었는데 미국이 이걸 알아주지도 않고 야 그거 그러면 너네 우리가 뭘 주면 너네가 포기하겠냐 이런 협상할 생각은 뭐 아예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답답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구애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저런 이벤트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방한할 예정인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13일에 서울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갖습니다. 이거 연례적으로 하는 회의지만 이번에 좀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옵니다. 자, 미국의 두 장관, 그것도 핵심인 국무, 국방이 모두 오는 셈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그 SCM 개최는 연례 행사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네.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거쳐서 삼국 안보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네. 고 하는 것이 지금 실행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또는 핵 전략 폭격기가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구현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확장 억제 정책을 어떤 형태로든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을 두 양국의 국무장관, 외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모임에서 이야기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하마스식 기습 작전이 북한에 의해서 가행될 수도 있다. 뭐 땅굴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은 이스라엘 전선, 우크라이나 전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여기에 한반도까지 그 긴장이 고조돼 버리면 세계의 전선을 미국이 관리해야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네네. 있으니까 이 한반도가 또는 북한이 함부로 이런 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억제해야 될 네. 군사 외교적 필요성이 있어요. 아하. 이 부분 때문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연이어서 한국으로 오고 또 조금의 징후만 보이더라도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하마스와는 또 다른 그렇죠. 이건 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르는 이런 훨씬 위험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강력한 확장 억제를 과시하기 위해서 두 장관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날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4조 원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갑질한다고 질타했던 5대 금융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는데 놀랐을까요? 5대 금융이 토요일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민 금융 지원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 발달이 수공업에 소상인들의 수공업에 적용이 되니까 아주 좋네요.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습니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소식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자, 왜 11월 5일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일단 짚고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그 법이 소상공인 사회적 지위와 관계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법인데 거기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이고요. 소상공인의 최대의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시작은 2월 26일인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원래는 2월 26일. 6일이었다가 이제 이게 뒤로 지금 왔고요. 11월 5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모든 자기들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성장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단합과 더불어서 내둔 자리인데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올해의 소상공인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11월 5일을 기념해 온 지 8년 만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큰데 자, 이 올해의 소상공인 대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했고 또 격려사와 세리머니까지 했습니다. 먼저 격려사의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해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거를 먼저 어퍼컷 세리머니라고 하는데 자꾸 권투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힘을 주는 격려인데 자꾸 누굴 뭐 쳤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어퍼컷 세리머니도 오랜만에 선보였고 제1호 대선 공약, 제1호 국정과제, 정책의 제1순위 그렇죠. 이런 표현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함유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소상공인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이 되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지금 숫자가 680만 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정책화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퍼컷 세레머니 다시 보니까 아주 든든하고요. 어퍼컷이라는 게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뭐 파이널 블로우라 그래서 이게 결정타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달려들다가 저거 맞으면 쓰러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급소에다 딱 찔러야 되는데 나온 정책들을 보면 딱 필요한 급소에 딱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맞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소상공인 대회에서 코로나 재난, 팬데믹 재난 때 지원금을 많이 줬는데 자, 이게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낼 수가 없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줘놓고 이제 와서 걷어들이면 소상공인들 정말 큰일 난다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전액 면제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제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 보전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네, 며칠 전에 당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소상공인 뭐 680만 명이나 된다고 하셨지만 그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액 면제하겠다. 이렇게 직접 얘기한 네. 것이 또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법으로 또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얘기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뭐 지급을 한 후에 매출이 증가하면 그걸 다시 내놓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법적인 기준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없애면서 사실 재난지원금이 52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이 8조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은 온전하게 소상공인 여러분 몫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갱생하고 또 우리나라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자금으로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면제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을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럴 해저드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못 지급된 돈, 또 부정으로 타간 돈은 다시 꼭 환수한다고 했고 그 환수 중이라고 지금 정부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하죠?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50억을 지금 넘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뭐 300억 정도는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지급과 부정수급으로 나뉘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뭐 한 4천 개사에 142억 정도가 지금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부정이고요. 네, 부정이고. 오지급은 5차, 6차에서 114억 2천만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저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폐업 기준을 갖다가 이제 다 잘못하거나 타 지원금과 뭐 중복 수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갈아내서 그러니까 딱 쓸 때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곳에 타격을 해서 딱 타겟을 가서 정확히 지혜해서 갱생을 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것 점까지 지금 잘 효과적으로 쓰는 부분까지도 지금 뭐 포함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또 무슨 그 진보 성향 당들이 하는 포퓰리즘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쓸 곳에 쓰고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 면제 이것은 법을 고쳐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대통령도 저번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네. 뭐 이재명 대표 3번이나 악수하면서 야당 의원들 외면하는 사람 많았는데 일일이 차단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제화되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저 1년에 이제 뭐 행사들을 쭉 보시면 의정연설에서 민생이라는 얘기가 28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주민들과 대담을 하시고 이렇게 소상공인의 날까지 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한 발 한 발을 가는데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에 좀 협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그런 발자국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이 부분들은 조급하게 지금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포 서울 흡수 이슈라든가 네. 지금 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막 매우 그렇죠. 뜨거운 게 바로 그 이제 네. 1,400만 개미들이 그렇습니다. 요청해 왔던 그 공매도. 공매도의 예. 금지 뭐 이런 조치들 때문에 지금 속속 총선 의제를 할 수 있는 경제 사안들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한 발 빠르게 좀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지금 주고 있는데 자,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들 앞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들의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니 삶의 절규가 심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4조 원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민주당이 어떻게 이 정부 예산안에 손질을 할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큰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현이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니 이게요 사실 최근에 지난달만 해도 신용대출이 5천억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사실 코로나 때 1조 4천억 정도를 지금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될 부분이 2025년 아무것도 안 하면 4조로 늘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1.15로 지금 2014년인데 최고조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요?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거를 선제적으로 단하면 이거는 굉장한 금융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간이 무너지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뭐 당을 떠나서라도 민생이라는 단어 앞에서 정치권이 지금 서로 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이제 대금 좀 낮추고 대출 이제 10년 보장하고 이러면요. 아마 한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돌아간다 그래도 아하. 예. 10,000명 이상이 이거는 바로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의 평균 혜택을 10,000명의 소상공인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로 사실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나는 불씨가 일어나는 부분들로 지금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평균 금리 7%대. 이것도 제1금융권이 그렇고요. 제2, 제3금융권까지 가면 8, 9%, 10%가 훌쩍 넘습니다. 이걸 4%대로 확 낮춰준다. 숨통이 트이는 건 이상 아니겠습니까? 숨통이 이거는 숨통 트이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병상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금리가 코로나19 전에는 2.88이었는데 이게 지금 7%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기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과 또 이자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걸로 갔다 그러면 2025년도에 다가올 4조라는 거대한 파도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한다면 우리가 뿌리부터 다시 튼튼해지는 그런 경제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큰 독도 바늘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는데 맞습니다. 이 개미구멍으로요. 그 네. 개미구멍을 지금 막아나간다면 뭐 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윤 대통령이 너무 심하게 갑질하고 이자 장사로 제 이속만 챙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던 게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이 말이 좀 영향이 있었는지 5대 금융이 주말임에도 상생비상회의란 걸 열었어요. 그만큼 다급했다 이런 얘기했죠? 네, 그리고 거둔 이자가 벌써 30조가 넘어가고요. 2조만 30조 장사했대요. 네, 그럼 뭐 이제 올해 다 지나가면 뭐 40조 정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내놔라. 그래서 올해 초부터 사실 상생금융 시즌 1인데 시즌 2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햇살론, 소액 생계비 대출 이런 것들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은행 비율을 늘리라. 그렇죠. 그다음에 햇살론, 그다음에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에 500억에서 900억 정도를 지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금융 채무 보호자 법안이 이번 국회 통과돼야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은 진짜 당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H은행 같은 데서는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기 연장, 네, 상환 유예. 만기 뭐 예. 하나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은행 지금 자기네 1,000억 정도 지금 쓴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캐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만기의 연장 확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나오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금융 시즌 2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 날 토요일임에도 비상회의를 했고 그 이틀 전인 3일부터 하나은행이 먼저 네, 터졌죠. 1,000억 원으로 이제 네. 그 돈을 내서 일단 1번 테이블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이거 뭐 하나은행 네, 저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네. 이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대책이 속속 나올 것 같다죠? 그렇죠. 이제 줄줄이 나오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동력을 가지게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자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것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상생입니다. 서로 같이 잘 살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대통령의 준엄한 또 질책까지 포함이 되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우리 근간을 다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속속 나오리라고 기대가 큽니다. 네. 정책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중요하고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둘 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빨리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서 겨울나기, 오늘 벌써 날씨가 추워졌고 이번 주에는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위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위한 에너지 대책,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천 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의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말이 있죠. Winter is coming. 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중요한 말이죠. 따뜻한 정부란 말이니까 콧등이 시큰한 정도로 지금 가슴이 왔다는데요.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을 할 때 따뜻함이라는 서로 손을 잡고서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갱생을 해줘야 됩니다. 소상공인에는 특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이 국회 문턱을 빨리 넘고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따뜻한 겨울과 따뜻한 정부를 여러분께서 몸소 체험하실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 따뜻한 겨울이 되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고 멀리 가기 맞습니다. 위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겠죠? 위고 투게더 아닙니까?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최양호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